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검사 첫 번째 심리검사의 이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심리검사의 의의 및 특징입니다. 다음 중 심리검사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옳게 설명한 것은 이런 것들, 옳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심리검사는 지능, 성격, 적성, 흥미 등의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능, 성격, 적성, 흥미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검사할 수도 있고요. 질적으로 검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절차, 일련의 절차가 심리검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심리적 현상에서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나와 너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 과정, 이게 심리검사입니다.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며 이를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점수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IQ가 몇이다. 이렇게 점수로 기술하죠. 자, 표집된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어떤 사람의 지능을 측정한다고 할 때 A의 전체 지능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표집된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검사장에 와서 거기에서 한 행동이잖아요.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한다면 검사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점수를 얻고 그것이 표집된 행동 표본인 거예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수치로 나타내죠. 4번, 제한된 규준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인 과정이에요. 규준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전체 모집단을 다 연구할 수 없어서 우리가 표집해서, 그렇죠? 표집해서 표본 집단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죠. 그 표본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추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리검사도 개인의 어떤 표본 행동을 측정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의 전체의 어떤 것들, 어떤 특성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리검사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그럼 심리검사를 왜 하느냐? 이런 목적. 첫 번째로 분류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진단하는 거. 두 번째로 그걸 통해서 자기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분류 및 진단. 내담자의 적성, 흥미, 동기 등 내담자에게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담자의 문제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한다.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자기 이해 증진 많이 대중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MBTI라는 게 있잖아요. MBTI 왜 하나요? 그걸 통해서 나를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이해 증진 이런 것들이 심리검사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측이죠. 심리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특성을 밝혀서 내담자의 장래 행동이나 성취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지능검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경계선 지능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어느 정도의 성취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거죠. 이것이 심리검사의 목적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를 그럼 시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기출이 많이 돼요. 이게 어떻게 기출이 되냐면요. 심리검사 시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되거든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아라. 이런 것들도 기출되고요.
첫 번째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검사자는 우선적으로 검사 실시의 상황, 목적을 고려해서 검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검사 방법을 선택한다. 이 사람이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홀랜드 검사 같은 거 실시해야 되잖아요. 지능 검사 같이 실시해도 되고, 그러니까 심리 검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목적에 맞는 그 검사 목적에 맞는 심리 검사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선택했으면 검사 요강에 대해서 검사자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검사 실시 채점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사 개발 당시 작성된 기준에 따라 동일한 검사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동일하게 실시해야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A 같은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분을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시 채점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검사 요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검사에 대한 동기화죠. 검사자는 수검자가 심리검사를 받을 준비 상태에 놓이도록 심리검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검사가 잘 나오거든요. 검사는 결국은 수검자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건강검진 할 때도 하루 전날 몇 시부터 뭐 저녁부터 만약에 아침에 검사라면 저녁부터 금식을 하죠. 그래야 검사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심리검사를 할 때도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지능검사 같은 거는 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데, 이렇게 실시했는데 지능검사 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온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왜 그랬냐?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왜 그랬냐? 검사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래서 정말로 지능이 경계선 지능까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검사에 대한 동기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검사가 필요한지. 그래서 심리검사를 받을 준비 상태에 놓이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검사를 실시하죠. 검사자는 검사 요강에 제시된 검사 실시 관련 정보들을 숙지한 채 실제 검사 장면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검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는 임상심리사가 아니신 분들은 검사를 실시할 수 없죠. 조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 실시는 검사자는 검사 요강에 제시된 정보들을 잘 숙지해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채점을 하죠. 오류가 있었는지 우선은 점검을 좀 하고요.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인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검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수검자 개인의 심리검사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여기에도 우리가 많은 수련을 해야 되죠. 많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은 검사를 선택하고 검사 요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동기화, 그 다음에 실시, 채점, 해석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심리검사 해석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심리검사는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해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 그죠. 마찬가지로 심리검사도 전문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검사나 관련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투사검사와 객관검사를 같이 했다면, 인지능력검사와 성격검사를 같이 했다면 두 개를 같이 고려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내담자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자기 충족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걸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충족 예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내담자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되고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죠. 다섯 번째,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죠.
심리검사는 검사와 실시, 채점 해석 과정 등이 철저히 전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전문가는 수검자 개인이 존엄한 인간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내담자 복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현실이 아닌 단지 하나의 가설인 거예요. 그로 인해 검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네 번째로 심리검사 전문가는 수검자에게 검사 결과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전문적인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6번 심리검사의 윤리적 고려사항 이런 게 최근에 윤리 문제가 꼭 기출이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꼭 나와요. 뭐 상담 장면에 윤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심리검사 장면에 윤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윤리 문제는 거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적인 측면, 전문가로서의 자질이죠. 검사자는 고도의 책임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심리학적 평가 기법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검사지를 판매하지 않죠. 이제는. 2번 도덕적인 측면, 수검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 내용인데요. 검사자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와 관련된 수검자의 권리, 이게 또 기출이 많이 됐었죠.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검사 점수 및 해석을 알 권리, 검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권리, 검사 결과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요 네 가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 받지 않을 권리 있어요. 검사 점수 및 해석을 알 권리가 있고요. 검사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권리 있어요. 검사 결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검사자의 책임.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비밀 보장의 한계를 설명해 주어야 돼요. 심리검사 관련해서도 비밀 보장의 한계를 설명해 주어야 해요. 그 다음 자신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검사자로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 내담자의 어떤 심리검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정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우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알려야 하죠. 사회적 측면. 검사자는 심리검사가 주는 이익과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위험을 훨씬 능가하고 위험이 최소화된 경우에만 검사 사용이 용인되어야 되겠죠. 이익이 더 있어야 합니다. 7번 심리검사의 장점. 라파포트는 심리검사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 개인에 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방지하겠죠.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함께 보니까. 양적 측정을 통해서 개인 간 행동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와 너를 비교할 수 있어요. 수검자의 검사 반응을 비교해서 개인 내 비교를 가능하도록 해요. 수검자의 어떤 특성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4번, 일회적이거나 횡단적인 시행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기적인 면담이나 행동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1회의 심리검사 시행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많이 실시하죠. 8번입니다. 심리검사에 오차가 있어요. 오차. 해석할 때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외인적인 오차가 있고요. 항상적,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오차가 있어요. 해석적인 오차. 한 개인의 검사 점수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점수 분포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에 대해서 부정확한 평가나 해석을 내렸다. 그럼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인 거죠. 오차가 발생합니다. 외인적인 오차. 검사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외인적인 요인의 작용 때문에 측정 결과에 변화를 주는 게 있겠죠. 외적인 어떤 자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인들이. 검사자 오차. 점수의 변화나 측정의 결과가 검사하는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오차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투사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자 요인이 작용을 많이 하니까 그 오차가 이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적 오차. 검사 결과가 측정하고자 하는 학습 능력이 아닌
가정의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기인하는 오차. 이것을 항상적 오차라고 합니다. 이런 오차가 있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예제 첫 번째 한번 보면요. 1번 심리검사 점수의 해석과 사용에 있어서 임상심리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1번 검사는 개인의 일정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도록 고안된 것이다. 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수행 동기를 배제해야 한다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되죠. 3번 문화적 박탈 효과에 둔감한 검사는 문화적 불이익의 효과를 은폐시킬 수가 있다. 4번 IQ를 범주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다 적절하고요. 유의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2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심리검사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성취도검사, 태도검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심리검사의 종류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리검사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제 묶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로 묶죠. 그래서 이 인지적 검사에 들어가는 게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가 들어가죠. 이게 인지능력 검사예요. 그래서 지능, 적성, 성취도. 정서적 검사에서는 성격검사, 그 다음에 흥미검사, 태도검사가 들어가죠. 이제 먼저 이렇게 크게 분류된다는 거 아시고 이제 한번 지능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검사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인지적 검사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죠? 인지적 검사에 해당된다. 비뇌와 시몽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됐다. 지능검사 처음 개발된 게 1905년. 비뇌와 시몽.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비뇌에게 요청했죠. 초등교육 과정을 만들 건데 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지능검사를 만들게 됐죠. 2번. 개인의 지적 능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요. 인지 기능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어요. 지적 기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지적 능력의 어떤 특성들도 볼 수 있어요. 교육 연구, 사례 연구 여기 활용할 수 있고 지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인 진단 할 수 있죠. 5번. 기질적인 뇌손상이 있는지, 뇌손상으로 인해서 인지적인 손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치료 목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검사가 청소년 검사, 아동 검사에는 반드시 거의 들어갑니다. 성인은 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살짝. 근데 풀배터리 검사를 할 때 지능검사가 아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가죠. 이 예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스탠포드 비뇌 지능검사, 웩슬러 검사, 카우퍼만 지능검사 이런 것들이 지능검사에 속한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성검사입니다. 적성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특수한 기술을 습득, 숙달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이 적성이에요. 그래서 적성은 학업 성취와 관련된 학업 적성, 직업 활동과 관련된 직업 적성 이렇게 쭉 특수 적성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적성 검사는 인지적 검사다. 개인의 특수한 능력,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하여 학업, 취업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특수한 능력이에요. 특수한 능력,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디에 맞는지도 알아보고 미래 성공 가능성들도 예측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적성검사. 요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는 게 기출이 많이 되죠. 적성검사의 특징 설명할 때. 4번 적성검사는 1시간 전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실시될 수 있으므로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이 적성검사 이제 실시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이 적성검사 정말 실시해 보면요, 정말 다양해요. 문제가 뭐 언어 능력, 뭐 수리 능력, 뭐 시지각 능력 이런 것들부터 뭐 주의력도 있고요. 쭉 있는데 검사 한번 해보세요.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이제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내가 어떤 능력에 어떤 영역에 이런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성 검사 2에는 DAT라고 하는 창의적성 검사, 또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이런 것들이 있다. 세 번째로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을 이제 정의하고 있죠.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을 특징 짓는 개인의 능력, 흥미, 태도, 기질 등의 복합체다. 성격 검사는 개인의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관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 이게 성격이죠. 이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검사다. 3번 요게 이제 기출이 좀 됐었어요. 1892년에 크래플린의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유현상 검사에서 비롯되었다. 성격 검사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잘못 설명하는 것 이러면서 이제 3번의 내용이 나왔었죠. 개인의 정의적 특성에서 인지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 성격 검사는 MBTI, MMPI, 로샤 검사, 16성격 요인 검사 이런 것들이 성격 검사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취도 검사가 있습니다. 성취도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성취도 검사 시험 많이 보죠. 한 챕터 끝나고 나면 성취도 검사 하잖아요. 그죠? 학업 성취도. 성취도는 일정한 단계에서의 기술이나 지식의 발달 정도를 의미한다. 성취도 검사는 훈련이나 수업 등 체계화된 교수를 통해서 학습된 기술, 지식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다. 적성 검사가 요 동그라미 3번이 많이 나왔어요. 적성 검사랑 성취도 검사를 비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3번에 보시면 적성 검사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의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것인데 반해서 성취도는 뭐예요? 현재까지 축적된 과거 경험. 챕터 1 다 배우고 나면 챕터 1에 대한 성취도 검사하죠. 4번 성취도 검사의 결과는 종종 학생의 수업 수준이나 학업 달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경우 높은 성취도 점수는 적정 학년 수준에서의 숙달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성취도 점수는 교정이나 재이수가 필요하다. 몇 점 이상 미달 이래서 다시 수업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성취도 검사의 예들을 한번 보면요. 우드콕 존슨 학습 능력 평가 그리고 광범위성 테스트, 성과 테스트. 이게 영어 약자로도 나와요. 기출이 한글로도 나오고 영어 약자로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성취도 검사 S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번의 태도 검사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먼저 의의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태도는 국가나 인종, 제도, 관습 등 특정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서 수검자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예요. 태도검사는 특정한 종류의 자극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나 가치 판단 등을 나타내는 태도를 측정한다. 태도검사의 문항은 질문 내용에 대한 핵심 대상,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 부정 뭐 이런 거, 강함, 약함, 강도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다. 태도검사의 문항은 동일한 주제인 경우에도 사용된 용어나 문장의 표현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찬성의 태도를, 다른 측면에서 반대의 태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보통 견해와 태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심리검사 분야에서는 견해조사, 태도 척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견해조사로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이거 많이 사용하죠. 심리검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관들, 센터들은 이 부모 양육 태도 검사, PAT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직무 만족도 검사, 자아 태도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태도 척도로는 썰스톤 척도, 리커트 척도 이런 척도도 있어요. 거트만 척도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리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를 이렇게 측정 내용에 따라서 나눠주면 측정 내용에 따라 나누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인지적 검사가 있고 정서적 검사가 있죠. 그래서 인지적 검사에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 검사가 있었고 정서적 검사에서는 우리가 성격검사, 그리고 태도검사,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던 흥미검사,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검사 주체에 따라서
누가 검사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보고 검사가 있고요. 타인 보고 검사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보고하는 게 있고요. 타인이 보고해 주는 게 있죠. K12CL 같은 검사는 아동에 대한 아동의 검사인데 이 검사를 부모, 주 양육자가 보통 검사를 실시하죠. 이렇게 검사 주체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자극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면 검사 자극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면 이것이 객관적 검사냐 투사적 검사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 검사냐 투사적 검사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검사 실시 방법 검사 실시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수검자 수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우리가 개인 검사냐 집단 검사냐 그쵸? 그래서 1대1로 검사하냐, 1대 다수로 검사하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시간 제한에 따라서 검사 실시 방법 중에 시간 제한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속도 검사냐, 역량 검사냐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해요. 속도 검사냐 아니면 역량을 파악하는 검사냐 이렇게 검사를 하죠. 보통 속도 검사는 시간 내에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역량 검사는 보통 시간 제한이 없죠. 속도 검사는 보통 쉬운 문항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역량 검사는 좀 어려운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 검사는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숙련도 이런 것들이 많이 측정이 되고요. 역량 검사는 문제 해결력, 그래서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지필검사냐 수행검사냐 그쵸?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검사 내용이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거 하나 더 우리가 심리검사와 관련돼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이 있죠. 심리적 특성이라고 했고 심리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심리검사는 이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검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였어요? 지능이나 성격이나 뭐 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심리적 속성, 심리적 특성 이것을 구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심리적 속성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다 추상적인 개념이죠. 뭐 지능, 성격, 적성, 뭐 흥미, 가치관 이런 거 다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는 직접 측정이 안 돼요. 그렇죠. 직접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조작적으로 정의해요. 그죠? 조작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서 수량화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해요.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심리 측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객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객관화. 그래서 여기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예전에는 기출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 이것은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지능,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관찰할 수 있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조작적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 이것이 조작적 정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능이 뭐냐? 그럼 지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온 점수. 이것을 우리가 지능으로 보는 거죠. 그게 조작적 정의예요. 측정 가능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정의하는 거. 그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라는 게 뭐냐?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은주에 나타난 눈금. 그게 온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런 심리적인 특성, 속성을 검사하는데 이 심리적인 속성, 특성의 특징들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직접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관찰 가능하게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객관화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예제 2번 한번 풀도록 할게요. 특성 학업 과정이나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이나 적응 정도를 예측하는 검사 뭐예요? 이게 적성 검사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는 학업 성적이나 직업 적성 등을 측정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 이것이 적성 검사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심리검사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종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